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운동하면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하지만 요즘 우리 친구들은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고 과학 상식을 알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는 과학 상식도 알 수 있는 핫클립 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일반 광학 렌즈가 구현하지 못했던 기능까지 가능해진 메타렌즈. 메타렌즈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메타 물질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현재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메타 물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혜준 교수도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메타렌즈 공정은 반도체 공정과 동일하기에 기존 반도체 설비가 있다면 메타렌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혜준 교수의 기술이 앞서 나갈 수 있는 이유죠. 네, 저희가 디자인한 메타렌즈를 실제로 만들려면 여러 장비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반도체 공정 장비가 이런데 호환이 돼가지고 한양대학교 이제 반도체 공정 장비가 있는 곳에서 메타렌즈를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렌즈 제작을 위해 나노 입자를 가공하는 정교한 공정이 필요한데요. 국내 대학 5곳밖에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장비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이렇게 붓으로 그리고 나서 이게 조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볼록한 부분과 오목한 부분을 만들게 되는데 이 반도체 소자를 가지고 웨이프 상태에서 에칭을 통해서 식각을 해가지고 도드라진 부분과 꺼진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나노 식각 장비가 됩니다. 메타렌즈는 나노 식각 장비를 이용해 만들어지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빔을 물질 표면에 조사한 다음 불필요한 부분을 마치 조각을 하듯 나노 크기로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MIT에 있는 이빔 리소그래피 장비를 사용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설계를 요청하고 그쪽에서 이제 스케줄을 잡아서 가능한 스케줄 때 이제 공정을 진행하고 또 비용 처리도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거기에 보내야 되는 면도 있어서 단계가 굉장히 복잡했는데요. 한양대에서 모든 공정, 설계부터 공정까지 할 수 있으면 연구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러한 시설을 활용한다면 메타렌즈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정혜준 교수 같은 설계자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팹리스에서 디자인해서 파운드리에 넘기면 파운드리에서 그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겠네요. 실제로 설계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좀 더 고급화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이렇게 전문화된 인력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시장 규모를 연구하는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의 약 34%가 설계 시장에 해당할 정도로 설계자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사님, 구름도 만들어 보았는데 혹시 비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한번 해봐야죠. 가능하다고요? 네. 여기서 비가 온다고요? 구름을 크게 세 높이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이제 여러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들이 섞여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얼음 알갱이와 물방울들 간에 이렇게 만남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점점 물방울이 커지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밑에 이제 뜨거운 물을 담아놨어요. 수증기가 올라오네요. 이제 땅에 있는 물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지잖아요. 추워지죠. 온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로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주고 소금 입자들을 이 안에다 뿌려줄 거예요. 네. 이 안쪽에다 뿌리면 네. 된다. 네. 아이고, 됐나요? 바닷물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봤는데 지금 조금 뭔가 맺히는 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조금 물방울 생겼어요. 조금. 비가 내리려면 물방울과 얼음방울이 서로 만나서 물방울이 커져서 비가 된다고 했거든요. 바로 그때 그 물방울이 과냉각된 물방울이에요. 과냉각? 네, 물이 냉각되면 얼음이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얼음이 안 된 채로 물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네, 조건에 맞게 이제 실험을 하면 과냉각을 볼 수 있어요. 열려라 참깨! 짜잔 짠. 물들이 들어있죠? 꺼내보겠습니다. 네, 짜잔 짠. 조심하십시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 충격을 콕 주면 쫙 어는 게 바로 과냉각입니다. 우리가 어는 점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얼음으로 되어 있지 못한 채로 과냉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충격을 탁 주면 바뀌죠? 그런 작은 충격만 주어져도 상이 원래 변해야 하는 고체로 변하게 되는 거죠. 사실 관행각을 쓴다기보다 비가 내리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행각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요. 상공에 있는 구름의 경우에는 1도씨 혹은 뭐 마이너스 20도씨 사이에 있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런 구간에서 관행각수와 빙정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빗방울,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 원리를 기상학으로 발전시켜서 이용해보자 라고 한 과학자들의 노력이 바로 인공강우라는 게 있습니다. 와, 그걸 또 만들었어. 와. 네. 아, 근데 인공강우 내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처음 실험에 성공한 나라는 1946년 미국에서 성공을 했고요. 역시.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25일에 서해안 이 군산 지역에서 이 인공강우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네. 사실 결과는 좀 미약했습니다. 그 빗방울이 이 그 강우리 한계로 측정을 하니까 한 0.1mm 정도. 그 정도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뭐 저는 약간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게 네. 인공강우라는 게 이제 뭐 정말 메마른 땅이에요. 가뭄이 이어지는 이 메마른 땅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여기고 이제 과학자들이 인공강우를 연구를 하는 거겠죠. 실제로 인공강우로 단비를 내린 그런 일화가 존재합니다. 2007년에 중국의 랴오닝 성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56년 만에 찾아온 정말 최악의 가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강우를 만들기 위한 로켓을 한 2천여 발을 이제 발사를 해서 8억 톤이 내리는 이런 엄청난 성과를 냈다고 해요. 와. 중국은 인공강우 실험에 매년 800억 원을 쏟고 있고 인력도 자그마치 5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진짜 엄청나죠? 이건 무슨 공상 과학 만화 영화 같은 그런 얘기네요. 네. 현재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게임은 대부분 웹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전에는 모든 콘텐츠가 컴퓨터나 게임기에 저장돼 우리 자신이 소유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서버에 모두 저장돼 있다는 건데요. 즉, 이용자가 게임을 하며 얻은 성과뿐만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아이템과 재화 등의 자산까지도 서비스 제공자의 대용량 서버 안에 저장되고 이용자들은 그 서버에 접속해 게임을 이용하는 방식인 거죠. 이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와 자산이 사실은 게임 회사의 저장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게임 회사들이 이 정보와 자산의 가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스스로 지켜낼 방법이 없는데요. 게임 분야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재 웹 환경은 이렇게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이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소수의 데이터 독점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웹 3.0의 핵심은 탈중앙화와 정보의 개인 소유입니다. 웹 2.0에선 플랫폼이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저장했다면 웹 3.0에선 블록체인을 통해 데이터가 분산 저장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자 다른 점인데요.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기록한 장부를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기술이죠. 이 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려면 과반수의 장부를 해킹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웹 3.0을 정의하자면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화, 지능화된 웹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탈중앙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콘텐츠를 누군가가 독점할 수 없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바꾸거나 없앨 수도 없다는 거죠. 사용자는 정보 제공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이나 중지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암호화폐를 통해 대중들에게도 소개된 바 있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암호화폐가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도 컸지만 잡음 또한 많은 것도 사실이죠. 기존의 질서로부터 탈피를 추구하고 정보의 소유에서도 민주적인 방식을 요구하는 이 같은 변화에는 그에 마땅한 법적인 장치와 규제들이 필요하고요. 행정, 정치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안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거죠? 지금 작업은요. 저희 주력인 유압 브레이커의 3D 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가 됐는지, 출력이 충분히 나오는지,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생산은 되는지, 여기에다가 고객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부분에 이 부분에 IC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게 대상물에 따라서 대상물의 강도에 따라서 타격 힘을 자동으로 지능적으로 다르게 주는 그런 스마트 브레이커입니다. 이 유압 브레이커의 ICT 기능을 접목한 거는 저희가 세계 최초이고 저희가 세계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최강기업의 기술력 많네요. 예,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추가로요? 예. 저희는 그 스마트 브레이커에 GPS 위성과 연결을 해서 작업하는 현황을 볼 수 있는 그 스마트 커넥이라는 GPS가 여기에 달렸다고요? 네, 이 측면에 이렇게 장착을 해뒀습니다. 위성에서 지금 연결을 해서 지금 여기 지금 그림이 있어요. 여기에 저희 브레이커 모양이 있죠? 네. 과거에는 이게 없었을 때는 고객님 어디 계십니까? 아예 어디서 작업하시나요? 막 이렇게 물어 찾아갔는데 이제는 이거 달면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찾아갈 수 있고 GPS를 달면서 전체 사용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체크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자동차 탈 때도 엔진 오일 주기 5,000km에 한 번씩 갈지 않습니까? 엔진 오일도? 맞아요. 저희 브레이커도 똑같습니다. 저희 소모성의 부품 시간에 도달했을 때 고객님 600시간이었으니까 도달했습니다. 저희 소모성 부품 뭐를 갈아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대를 하고 요게 이제 미국에도 나갔습니다. 박수!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레이서로서 큰 성공을 하게 된 가초니데스. 하지만 그의 자동차 사업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다. 아니, 이번 달 판매량이 0이라고?
네. 아니 디자인이 이렇게 이쁜데 왜 아무도 내 차를 안 사는 거야? 그러게요. 정말 모르겠네요. 이거 곧 채권 다 놓을 텐데 뭐라고 하지? 돈 나올 구멍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그때 최근 가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과속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과속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단속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의 다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엔 과속 단속을 할 때도 스톱워치를 사람이 직접 누르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미리 정해진 두 지점 사이에서 운전하는 운전자의 시간을 측정했던 경찰은 매번 시민들의 항의를 받기 일쑤였다. 아니, 나는 분명 50km로 달렸다고요. 경찰 양반이 스톱워치를 잘못 눌렀겠지. 내가 계기판을 보면서 쭉 달렸는데 나 이거 벗네. 벌금 못 내. 야, 저거 정말 문제네 저거. 어떡하냐? 잠깐만. 내가 쓰는 가초로 단속을 하면 정확하지 않을까? 그래, 가초를 팔아보는 거야. 좋았어. 그의 장치를 본 경찰은 바로 아이디어를 채택했고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과속 단속기가 가장 먼저 도입된 나라가 되었다. 아니 나 과속 안 했다고요. 그 스톱워치 잘못 누른 거 아니에요? 저희한텐 이젠 가초가 있거든요. 당신은 분명 60km로 달렸습니다. 자, 벌금 내세요. 네. 가초가 도입되자 네덜란드 운전자들은 분쟁의 여지 없이 벌금을 물게 됐는데 가초니데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과속 단속 카메라와 레이더 감지기까지 개발했다. 결국 그의 회사는 자동차가 아닌 과속 단속기로 큰 돈을 벌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과속 단속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개발자 본인이었는데 뭐야 이거. 고지서 또 날라왔네. 아유. 드라이버 출신으로 누구보다 스피드를 즐겼던 그는 일반 도로를 달릴 때 방심한 나머지 거의 매달 과속 단속에 걸렸다. 이거 스피드를 즐기다 보면 내 발명품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걸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미술품 시장에서 늘 있어왔던 이슈, 위장 논란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이슈는 예술가들의 창작 의지를 꺾을 뿐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까지도 발생시키죠. 예술품의 진위 여부는 늘 뜨거운 관심사지만 이를 판별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고요. 대중음악이나 미디어 아트 등의 창작물은 불법 복제가 만연하게 발생해 왔는데요. 박세진 화가는 NFT 아트가 이 같은 미술 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와 미의 여신 비너스를 한 프레임 안에 등장을 시켜서 기술과 미학에 대한 이 담론을 둘이 최고의 여신 둘이서 이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디지털 아트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NFT 아트마켓에 민팅이 됐었고 그리고 NFT 그 코리아 페스티벌이라는 그 동대문에서 열린 큰 행사가 있어요. 그 웹3 행사에서 오프닝과 동시에 판매가 되는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고전 미술과 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한 이 작품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도 신선하지만 더 중요한 건 NFT로 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작품은 한 대형 전시를 통해 소개되며 큰 주목을 받았고요.
NFT 미술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에 걸맞은 보상 또한 이루어졌죠. 박세진 화가는 디지털 미술이 아닌 회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실물 그림도 NFT 작품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의 가치를 높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고민하며 작업에 매진하고 있죠. 제가 이제 파나를 발행을 했는데 이게 에디션이기도 하고 수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진품을 좀 증명하고 싶었어요. 보증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스케치를 똑같은 그림이지만 조금 다른 형태의 NFT로 발행을 함으로써 제공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당신이 구매한 파나의 원본이 파나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NFT로 제공하기 위해서 뒤에 QR코드를 넣어가지고 그 파나 구매자는 QR코드를 통해서 저한테 이 자신이 파나 구매자라는 걸 증명을 하면 제가 NFT를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증명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가 발생된 도로는 예상치 못한 차량 회전이 생기기 쉽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더욱 심하게 미끄러져 자칫 방심하는 순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블랙아이스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전에는 모든 사업용 차량에 이런 타코그래프, 이 아날로그 타코그래프가 탑재되어 있었는데 차량의 RPM, 속도, 가속도 이런 부분을 기록할 수 있는 비행기로 말하면 블랙박스 같은 장치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존에는 이 아날로그로 이렇게 수집되던 것이 우리나라 2013년부터 디지털로 바뀌어서 블랙아이스를 탐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 장치에 삽입해서 저희가 블랙아이스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장진환 박사팀은 블랙아이스 발생 지점에서 미끄러지거나 헛도는 차량의 정보를 수집했는데요. 그리고 이 정보를 교통정보센터에 전달해 뒤따르는 차량에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쇄 추돌 사고가 갑자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10분 또는 20분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최초로 미끄러진 차량의 정보를 뒤따르는 차량한테 제공할 수 있다면 뒷차량들은 감속을 하거나 또는 속도를 줄여서 그 사고를 피할 수 있게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초 차량이 미끄러질 때 그 상황을 검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만약 뒤 차량이 앞 사고를 충분히 인지한다면 블랙아이스 구간 접근 시 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연쇄 추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저희가 이제 개발한 DTG로서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또는 미끄러운 도로에서 헛바퀴가 돌면 이 부분이 미끄러운 이벤트를 검지해내는 그런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차량의 위치, 속도 등 각종 정보가 기록되는 이 장치를 이용해 도로 위험 정보를 파악해 볼 텐데요. 갑자기 미끄러운 노면에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 1번이 뜨듯이 미끄러운 이벤트가 검지되게 됩니다. 블랙아이스 발생 구간으로 서서히 진입하기 시작한 차. 그런데 발생 구간에서 급제동을 하자 차가 미끄러지고 기록계의 숫자가 1로 바뀌었습니다.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헛바퀴가 돌 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습한 기록계가 블랙아이스를 감지한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스키드 현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출발할 때는 헛바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차량이 움직이는, 차체가 움직이는 속도와 차량 바퀴가 회전하는 속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차이의 임계값을 저희 연구에서 찾아서 그러한 부분을 디텍팅을 해서 이런 미끄럼 이벤트를 검지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봐봐요. 기저귀는 이거 뭐야? 기저귀는 물을 잘 빨아들이는. 그렇죠. 하마. 물 엄청 많이 먹어요. 엄청.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 하마. 저희가 왜 하마하면 떠오르는 그 녀석. 네. 그 녀석은 흡수제로 돼 있어요. 뭔가 습기를 먹는 흡습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생체부만 기술은 사실
흡수제는 아니고요. 이 흡수를 할 수 있는 어떤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자, 보시면 뭐가 보일 겁니다. 보이네. 듬성듬성 이 육각형 구조. 예. 네, 이게 왜, 끔찍하게 보이죠? 이런 육각형 구조랑 우리가 자연에서 닮은 걸 좀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자연에서. 네. 육각형 구조가 반복되는. 나 모르겠어요. 혹시 벌집 보셨어요? 네.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돼? 이 벌집이 안에 꿀을 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벌집 같은 구조를 꿀이 들어있는 약간 이런 담겨져 있는 구조라고 해서 허니콤 구조라고 한대요. 허니콤? 네, 그런데 이 허니콤 구조가 액체를 가두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저귀는 기본적으로 소변을 가두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허니콤 구조를 모방하면 좀 더 많은 소변을 가둘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아주 단단한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육각 구조다 보니까 충격을 잘 분산시켜서 그런 건데요. KTX 앞머리에 보면 이 앞머리 구조가 이런 허니콤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받는 강한 충격이 대략 한 700kg 정도의 충격을 이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 충격을 완화시킨다? 네. 우리가 맛있게 막 먹었던 그 벌집이 그걸 보고 연구를 해서 만들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여러분. 네. 혹시 프랑스 여행 갔다 오셨나요? 파리? 와이프 혼자 갔다 왔어요. 그렇군요. 파리에서 현대미술을 담당하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이 있어요. 퐁피드 센터라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 퐁피드 센터의 구조물 그리고 뉴욕의 베슬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맨해튼에 있는. 맞아요. 맨해튼에 있는. 그건 알아요. 네, 가보셨어요? 네. 그런 구조물이 이제 이런 육각 구조, 이 허니콤 구조로 이루어져서 견고하게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 나는 그냥 이쁘게 특이하게 지으려고 그냥 그런 구조처럼 보이게끔 했겠구나 싶었는데 다 이 이유가 있는 건축물이었네요. 네. 건축물도. YTN 사이언스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생활 속 과학 정보만 모아 전달해드렸는데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알찬 핫클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